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4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6%, 1.16% 상승했습니다. 양증시 이제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피는 2670선으로 올라가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7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7,700억을 매수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440억을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되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의 매수가 강했고요. 2천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지금 N자로 반등을 하면서 21선 딛고 위로 이제 뻗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2700선을 이번에 이제 돌파를 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좀 다 올랐다라고 보기보다는 일정 종목,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 SK 하이닉스라는 그런 대형주가 아주 크게 올라가면서 코스피의 상승을 좀 견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그런 우량주들, 특히 반도체 우량주들이 좀 많이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랬든 저랬든 간에 지금 이제 코스피가 다시 한번 이제 벽을 뚫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월봉 자체는 꽤나 이제 위쪽에서 시작을 하면서 3월 달에는 좀 길게 양봉을 뽑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3월 첫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7천억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MSCI 리밸런싱 이후에도 외국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지금 매수가 끝나고 매도로 전환되지 않고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3월 달에도 쭉 이어질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가 매도를 좀 하였고 나머지는 크게 매수하지 않고 조금 매수하면서 44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크게 지금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오늘은 상승을 하면서 N자로 다시 올라갔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특히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단기간에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에 입어서 지금 N자로 올라가고 있고, 고점을 이제 뚫고 점차적으로 이제 상승으로 향할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고 해외 증시 모두 다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유입이 되었고요. 사실 뭐 기관 투자자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외국인 투자자도 크게 매수 매도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최근 3일은 매수했지만 사실상 그동안에 매수 매도를 좀 집계를 해보면 크게 뭐 한쪽으로 기울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특별하게 지금 이 수급이 없더라도 이 지수 자체는 서서히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외국인 투자자에 힘입어서 오늘 올라갔는데요. 이번 주에 흐름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1332원으로 3.5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오늘 이제 아랫꼬리를 달면서 조금 더 눌렀다가 반등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쐐기형 수렴 패턴으로 계속 이제 한 지점으로 이 환율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급등 이후에 지금 이제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면서 진행 중이고, 여기서 이제 저항을 깨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지금 나타날 걸로 보였는데 그 움직임이 쉽사리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이제 CPI 지표 2월의 CPI 지표라든지 3월의 CPI 지표죠. 그 다음에 FMC가 나오게 된다면 좀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물가 지표가 예상처럼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환율은 다시 이때처럼 좀 급락을 하면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지표는 지금 뭐 하락 중입니다.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특별하게 상승 없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 지수는 이제 0.2%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전반적으로는 이 상승을 계속 이어간다라기보다는 좀 보합 수준으로 진행 중인데요. 이 내일까지 증시에 대한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 금리는 4.2% 정도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최근에 국채 금리는 크게 지금 더 올라가지는 않고 고점에 대한 이 저항을 확실히 주면서 어느 정도 눌러지는 모양새입니다. 4.2%대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 이어지는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채 금리가 떨어질수록 증시에 대한, 특히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이 외국인 투자자 유입이 더 과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주식 시장보다는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올해 이제 있을 비트코인 반감기 때문일까요? 이런 이 1년 동안의 그래프를 보면은 상당히 이제 급등을 하였습니다. 최대치의 지금 고점을 뚫고 넘어간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부터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면 조금 이제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 전체적인 이 수급 관점, 그 다음에 그래프의 이 움직임을 본다면 이미 이제 매수 시점은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시장이 저쪽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에서 좀 주식 시장으로 다시 이 자금이 유입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이후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반감기 이후에는 비트코인이 좀 인기가 떨어지면서 다시 주식시장으로 주도권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이제 비트코인에 많이 관심을 받고 있지만 반감기가 아마 4월인가요, 5월인가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뒤에 좀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올해 전체적인 이 자산 시장이 반등을 할 거라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 시장이 올해는 반등에 성공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시장은 올라갈 것입니다. 그게 그냥 제 예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사이클, 특히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시장의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제 뇌피셜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하반기로 갈수록 수익을 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꼭 올라갈 때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크게 움직임이 없더라도 매수를 미리 해둔다면 하반기에 갈수록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좋은 경험을 할 겁니다. 네, 요즘 증시에 대한 흐름을 보면 특정 종목 위주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종목을 계속 따라가기보다는 결국에는 골고루 좀 하나씩 건들 겁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좀 지루하지만 견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470원 하락해서 2.89% 하락했고요. 15,77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코스피와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고요. 특정 종목 위주로 반도체 종목 위주로 이 코스피가 상승을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시장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관련 종목들 모두가 좀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조금은 이 3월달 첫 시장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2월 말에 MSCI 리밸런싱 이후에 3월 초에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매수로 이어지는지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투자 수급부터 먼저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70만 주를 매도하면서 그동안 이 매도하던 이 물량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MSCI 리밸런싱까지 바짝 이제 매수를 하고 다시 매도를 하면서 또 물량을 줄여 나가는 것인지 혹은 잠깐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일부분 이제 뱉어낸 것인지 내일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도 31만 주를 매도하였고요. 금융투자가 11만 주 매도, 연기금 투자자가 16만 주를 매도하면서 금융투자는 뭐 사실 매수 매도를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 투시는 크게 매도 없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면서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3월 첫 날에는 매도로 접근을 했고 이게 매도로 계속 이어진다면 또 이 3월 달에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되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는 아직까지도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계속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래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올라간 것이 내려갈 수 있고 내려간 것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량 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이 거래량이 터지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거래량을 터지기 위한 그 이슈가 사실 2월 말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고준위 특별법 통과였는데요. 그 특별법 통과가 결국에는 무산이 되면서 5월 달까지 그 법안이 아마 통과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현재 이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에 대한 부활을 예상하고 있는 그 시점에 고준위 특별법이 무산이 되면서 지금 이제 이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원전 이 노후화된 원전 안에 꽉 찬 이제 핵 폐기물을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때 그 원자력 발전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해외 수출을 위해서 이 기술을 수출을 할 때도 이 고준위 특별법에 의해서 저렇게 이제 핵 폐기물을 다루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수출에 대한 영향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이제 좀 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리나라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빠르게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계속해서 지금 합의가 되지 않고 좀 밀리면서 좀 흐지부지 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그것 때문에 꼭 내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이 결국에 오늘도 신한증권 위주로 매도가 쏟아졌고, 그동안 이 MSCI 리밸런싱 때문에 매수에 집중되었던 물량이 매도로 옮겨가다 보니까 좀 내리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3월 이슈는 사실 크게 없어 보입니다. 4월 달에 갔을 때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11차 전력 수급 기본계, 그리고 6월에 있을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 수주 이제 할 예정인 불가리아 원전에 대한 그런 수주, 그 수주로부터 나오는 그런 기자재에 대한 분배,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평선이 모여 있는 그 지점에서 뻗어나가는, 그죠? 점점 정배열이 되면서 올라가는 그 시점이고요.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1선 태우고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오늘 하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지 지루한 흐름이 계속 비슷한 가격대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답답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이제 매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더 사실 분석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시간의 가격도 거의 비슷했고 거래량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넘어가서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610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전날 대비해서 10,000주 정도 줄었습니다. 뭐 비슷하게 계속 600만 주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여기서 더 공매도 잔고를 줄이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엔 오늘도 신한증권 위주로의 매도가 쏟아지면서 공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아직까지도 이어지는지 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모건스탠리, JP모건, 신한증권이 계속해서 그 주도권을 쥐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를 가둬놓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 가둬놓는 구간 동안 가장 많이 매수한 수급도 신한증권, 모건서울, 그 다음에 JP모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위 이 증권사들이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쥐락펴락하면서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대차잔고도 오늘은 체결이 이제 79,000주 정도 되었고요. 상환은 9,800주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29일날 늘어났던 거 크게 지금 오늘은 더 늘어나지는 않았는데요. 2,430만 주 정도로 대차잔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0만 주에서 2,400만 주로 단기간에 늘기는 했지만 사실 뭐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대차잔고가 그리 많은 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차잔고도 멈춰 있고 주가 자체도 멈춰 있고 계속 이제 뭐 두세 달 동안 비슷한 가격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루즈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힘들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에 대한 그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단순히 그냥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파고 들어간다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상세로 가서 외국인 투자자가 실제로 71만 주 매도에서 추정은 71만 주였고 당일은 62만 주 매도로 매도량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MSCI 리밸런싱 때 마지막에 이제 매수를 늘렸던 그 물량을 그대로 뱉어내는 모습이었고요. 16.02% 정도로 16% 정도는 아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3월 달부터 물량이 쏟아지는지는 내일 그리고 이번 주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쏟아질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적절한 수준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이 물량을 유지하면서 계속 모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 분석은 이 정도로 진행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반도체 관련 종목,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의 급등이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좀 올라간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 뭐 크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2.8%면 사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내리긴 했지만 뭐 크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절대 아니다. 단지 지루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루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에 대한 사업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목, 특히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이 HBM이라는 테마로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근데 HBM이 도대체 뭐길래 이 삼성,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죠. 이 3사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HBM이 뭐길래 SK 하이닉스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이 HBM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단도직입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은 당연히 없죠. 근데 이 HBM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D램,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력으로 리뷰를 수행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반도체 종목들도 간간히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위주로 리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이 D램,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또한 D램입니다. 그래서 D램을 이제 우리나라 이 두 업체가 세계 1, 2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단순히 D램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대가 열리죠? 최근에 AI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그래서 오픈 AI라고 해서 여러분들 챗 GPT라고 들어보셨을 거고요. 최근에 이제 구글 뿐만이 아니고 뭐 빙이라든지 그런 여러 업체들이 이 오픈 AI라는 그런 생성형 AI를 계속 개발하고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전문가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무슨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스스로 그런 우리의 이 대화를 통해서 학습을 해가지고 점점 이제 지식을 넓혀가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분야까지 스스로 깨닫고 이 학습을 하는 그 AI를 오픈 AI라고 합니다. 근데 그 AI를 계속 학습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현재 개발된 메모리 가지고는 개발이 AI에 대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D램을 여러 단을 쌓아가지고 아주 이 메모리에 있는 이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 다음에 이 전송해서 학습하고 다시 돌려줄 때 메모리에 저장을 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아주 많이 하겠다라고 해서 이 HBM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HBM이 지금 이제 인기가 있는 것이고요. D램의 상위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이제 목숨 걸고 저걸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HBM이 왜 이렇게 뜨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HBM이 당연히 서버 업체들, 그죠? 서버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AI 개발 업체들이 수요가 많아지겠죠.
특히 이제 그런 업체들이 어떤 칩을 사죠? 엔비디아. 네. 여러분들 엔비디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그런 그래픽 카드 이런 쪽에 이제 CPU와 그 옆에 이런 메모리들이 같이 이제 붙어가지고 계속 이제 학습을 시키고, 네, 그런 이 학습 데이터량을 처리를 빨리 하려고 하니까 저런 이 특화된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렇게 원래 한 개 들어가던 게 지금 이제 12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이제 8단인가요? 네, 그 정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무튼 8배수씩 들어가게 되죠, 메모리가. 그러면 이 하나가 지금 그래픽카드 하나가 소모되는 전력이 엄청나게 네, 많아지는 셈입니다. 근데 그 AI를 하기 위해서 이 많은 그래픽카드를 계속 이제 서버 업체가 구매를 해서 그 서버에다가 장착을 시키고 네, 이제 서버를 돌려야 되겠죠. 하루 종일.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인기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납품하는 기업들도 인기가 있는데 지금 단 하나 계속해서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 많은 네,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전력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전력 소모가 커지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탈탄소 그다음에 네, 안정적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기업들이 지금 사실상 반도체라든지 이런 이 엔비디아 뭐 그래픽 카드 기업 대비해서는 관심을 크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에너지 플랜트를 건설하는 주요 업체로 지금 우리나라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시장 상황은 사실 결국에는 이 에너지 플랜트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렇게 서버 수요가 늘어나고 서버를 막 지어놨는데 전력이 부족하면 당연히 이제 빨리빨리 이제 에너지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을 깔아야 되고요. 그게 24시간 동안 하루 종일 이제 서버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충당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찾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인데 그에 비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이 관련 테마들이 그렇게까지 네, 관심을 못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이제 고점 대비해서 크게 떨어지면서 좀 수소 관련 종목들도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 에너지 테마가 좀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장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분명히 종착점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서 계속 이 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좀 에너지 기업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좀 전 세계 대비해서 너무 이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양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좀 더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이 에너지는 계속 필요하게 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필요한 에너지, 탈탄소 에너지, 무탄소 에너지를 다룰 수 있는 우리나라의 아주 큰 기업 중에 하나다. 네, 그래서 특히 독보적인 터빈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자재 기술력으로는 사실 우리나라의 톱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이제 관심을 받는 이 에너지 기업 하나를 보게 되면 효성중공업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도 15%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변압기를 납품하는 기업이라서 사실 크게 관심을 받았었는데 지금 고점을 뚫어버리면서 그 이상 치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효성중공업뿐만이 아니라 사실 기자재 이 납품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관심을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합니다. 그러나 이 익률로 따진다면 변압기 사업이 좀 더 네, 익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뒤따를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네. 그러면 이 전력 수급을 과연 우리나라는 지금 양분화되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전력 소모가 크고 AI 지금 이 수요가 가장 많은 미국이죠. 미국에서는 벌써 원전을 육성을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어, 정치를 넘어서서 네,
초당파적 이슈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하원에서 미국 원자력 발전법이 지금 2월 28일에 연방 하원에서 통과가 되었고요. 찬성이 365표, 반대 36표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 지지가 상당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이제 차이가 나는 움직임입니다. 지금 신재생이 맞냐, 원자력이 맞냐, 원자력은 탈핵을 해야 된다. 핵 폐기물 때문에 위험해서 안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글로벌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그 산업이 수요로 하는 그 전력 수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기후가 지금 이 탄소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탈탄소를 어떻게 빠르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미국은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너지 경제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 미국 입장에서 벌써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벌써 SMR에 대한 차세대 원전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0년 만에 들어선 조지아주 보글 원자로 2기가 초기 추정 예산의 2배, 350억 달러의 비용이 들 정도로 상당히 이제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험성도 적고 크기가 작고, 그리고 건설 공기가 짧은 그런 SMR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미국 내에 그 SMR을 개발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유일하게 NRC 설계 인증을 받았고요. 그 뒤를 따르는 기업들이 테라파워,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 그 다음에 엑스에너지,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G 히타치사 정도가 있겠네요. 그래서 총 5개 정도, 홀텍까지 6개 정도가 이 SMR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일가견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뉴스케일 파워가 아이다호주에 추진하던 그런 프로젝트가 사실 지역의 수요가 부족해서, 그리고 건설 단가가 좀 높아지면서 좀 이제 흐지부지 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가 무산이 되면서 사실 중국과 러시아 쪽의 주도권을 계속 뺏겨 가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 미국 차원에서도 그런 흐름을 좀 이제 반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마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점점 이제 이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소모 전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급이 원자력 발전이 가장 효율적이더라라고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마이크로소프트 이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바로 이렇게 원자력 발전을 설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제 이 에너지원을 바로 옆에서 24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전력 소모가 큰 만큼 에너지 생산 단가가 낮아야 되는데요. 그게 원자력 발전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탈탄소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지금 이제 이 핵발전 관련 그런 이 경력 박사를 지금 채용할 정도로 이 SMR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요. AI에 대한 이 발전이 점점 고도화될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기업들, 특히 HBM, 메모리, 그 다음에 방금 메모리만 말씀드렸지만 그 메모리는 이제 저장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처리하는 데이터 처리 기능, 시스템 반도체도 인기가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가지고 그래픽 카드에 심는 그 엔비디아, 그런 이제 카드, 뭐라고 하죠? 아무튼 그런 업체들이 또 인기가 있을 거고요. 그런 카드를 사가지고 서버에다가 이제 심는 그런 업체들, 그리고 그 서버를 토대로 24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공장을 돌리는 그런 기업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뭘로 돌릴 거냐? 안정적인 에너지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업이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연결 지어서 갈 겁니다. 단순히 주가는 그렇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연결지어서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관심 받는 곳에 관심을 받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에너지 쪽이 관심이 좀 많이 소외가 되었지만 우리나라 이 에너지 기업들이 다시 힘을 내는 그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요. 테라파워도 그렇고요. 지금 미국에 사실 이 뉴스케일 파워와 스탠다드 파워였나요? 그쪽에서 데이터 센터용 이 SMR에 대한 건설, 이 찌라시 아닌 찌라시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소식이 없는데요.
사실 이 데이터 센터 옆에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 SMR에 대한 건설 얘기가 나오는 것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네,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을 이용한 그런 이제 이 에너지를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돌린다라는 얘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가장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를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버가 돌아갈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그 많은 메모리가 모여서 돌아갈 때, 그런 컴퓨터들이 많이 모여서 돌아갈 때 발생하는 열을 일단 식혀줘야 되고요. 그런 쿨링 기능도 다 전력 소모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점점 이제 이 세상이 점점 전력 소모가 많아질 겁니다.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기 위한 반도체 공장을 증설해야 되고요. 거기서 쏟아지는 반도체 칩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서버로 갈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 그리고 서버로 가서 또 그걸 연결해가지고 전력 소모가 또 될 거고요. 그 시장 분석을 했을 때 2024년 대비해서 2050년까지 갔을 때 전력 수급이 2배 이상 간다, 3배까지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분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확대가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상황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올해 뒤에 얘기를 그런 전력 이 수요를 무시한 채 원자력 발전을 핵 폐기물 때문에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뒤에 있는 그 전력 수급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전 세계가 바라고 있는 방향과 완전 반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준위 특별법을 단순히 원자력 발전 확대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이 미래에 대한 전력 수급, 우리나라에 처한 그런 산업에 대한 환경을 제대로 먼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이제 루마니아에 대한 SMR 소식이 또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루마니아 법인을 설립을 했다라고 하고요. SMR 사업에 대한 가속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의 첫 번째 프로젝트 아이다호주 프로젝트가 좀 무산이 되고 두 번째가 이제 루마니아 프로젝트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미국, 그다음에 한국, 일본, UAE까지 총 4개 국가가 이 루마니아 프로젝트에 좀 지분을 투자해서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 루마니아 프로젝트는 뉴스케일 파워의 기술을 바탕으로 도이체 슈티 지역에 위치한 화력 발전소를 SMR로 이제 교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029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착공 자체는 2026년이라든지 2027년 정도에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상 아이다호주에 대한 프로젝트 이 시기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했던 그 기자재는 아이다호주 대신 이 루마니아 프로젝트로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실 이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의지가 담긴 프로젝트고요.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기업들, 많은 국가들이 자금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다호주처럼 현지 지역에 대한 수요가 부족해서 이 사업이 무산될 그런 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첫 번째 SMR 기자재 납품 프로젝트가 거의 확실시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루마니아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이 기자재 발주를 하고 언제 착공이 될지 지금 오픈이 되지 않았는데 곧 기자재 발주가 또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 말에 아이다호주용 뉴스케일 파워의 원자로 수주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 하반기 정도에 진행이 될지 아니면 2025년으로 넘어갈지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올해 사업 수주 계획을 보면 SMR에 대한 얘기는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양수 발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지금 LNG 대신에 또 이제 양수 발전에 대한 비중도 늘린다라고 하는데요. 이 양수 발전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자재 생산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건설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그 지금 사업비가 500메가와트당 1.5조 원으로 전체 이제 9개 사업이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포함이 될 것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게 13조 9천억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수조 원 이렇게 많은 수주를 하기 어렵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플랜트에 대한 이 사업들이 점점 이제 다각화되면서 네, 늘어나면서 이 수주가 같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고요. 그게 이제 2028년 정도에는 네, 10조 이상의 수주가 매년 쏟아지는 그런 좋은 상황으로 네,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 자체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그런 포함된 에너지 수급 자체는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네, 그거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고요. 그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이 수급 자체가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그런 이 다른 에너지 기업들에게 관심을 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뭐 그런 다른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에너지 기업에게도 한번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계기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